저는 이제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토호제를 이렇게 해제한 거는 저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자, 이번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만 한 게 아니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네.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저는 약간 사그라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관건이죠.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요.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자마자 강남 3구 집값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심리가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못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반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데, 그러자 결국 지금 며칠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그럼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아마 24일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단위로 이제 묶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계열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 김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예, 아닙니다. 맨날 방송으로만 뵀는데 네. 진짜 꼭 한번 방송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 오늘 진짜 데이터로 한번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한번 작살 내보죠 한번. 아, 네네. 좋습니다.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 며칠 만에 이제 다시 복원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지금 한 5주 만에 이제 복원이 됐는데, 복원되기 전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요. 네. 2022년 하반기 이제 큰 하락이 있고 나서 네. 23년에 약한 반등, 24년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7월, 8월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도 사실 약간 정책 실패라는 얘기 많이 했죠. DSR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상승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토호제가 풀리면서 단기간에 이 거래량과 상승률이 작년 7월달, 8월달만큼 뜨겁게 시장이 달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강남 3구만 토호제를 푼 데만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점차 주변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랐겠죠.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장난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불이 갑자기 크게 번져가지고 어. 계속 옆으로 퍼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빠르게 다시 또 묶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DSR을 원래 7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야 이거 풀어주는 건가 보다라고 해갖고 이제 9월까지 막 집값이 급등했었던 거였었고,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 풀릴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많지만 이게 사실상 명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들 주저 하고 있었는데 딱 진짜 풀렸네? 라고 네. 하니까 갑자기 매수세 막 몰렸잖아요. 정책 실패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요. 좀 이게 그렇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뭔가 네.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부작용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면 이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또 일반인들이 모르는 또 정부에서 아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토호제를 이렇게 해제한 거는 저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입니다. 네. 2021년 가을에 고점 찍고 모든 지역이 다 안 좋아요. 음. 어디만 괜찮냐? 전국? 고가 지역들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지금 초토화됐어요. 네. 특히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나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저는 뭐라고 보면요. 네. 너무 과열된 지역은 좀 워워시킬 필요가 있고 침체된 지역은 좀 부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중간자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제일 지금 뜨거운 지역에다가 휘발유를 부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뭐 어떤 의도와 목적을 네.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정됐으니까 그 지정되기 전 가격으로 그 중심 3구 있잖아요. 네. 내려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잠깐 일단 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투자 수요가 네. 생기면서 일시 단기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자 이번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만 한 게 아니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묶었을 때는 사실 뭐 강남 송파라고 하지만 송파에서도 일부 맞아요. 단지였었는데 이제는 구 전체가 묶이는 맞습니다. 거예요. 강남 구 전체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라고 하면 더 조치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다시 묶이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저는 약간 사그라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이 될 거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관건이죠. 일단 상반기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분명 규제가 되면 네.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마다 왜 살려고 해요? 소명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토지거래 맞습니다. 허가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24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바로 딱 끊길 것 같은데 왜 네. 그 열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뭐 그런 투자 수요도 있지만 네. 일단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차와 같은 그런 좀 그 관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는 이런 관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라고 해서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네. 송파구에. 네. 그래서 원래 한 25 하던 게 얘가 지금 한 28억까지 단기간에 한 3억이 오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토호제가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 만약에 팔려고 하는데 이걸 28억이 아니라 더 낮게 내놓으시겠어요? 절대 안 내놓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입장은 다른 거죠. 아니 이미 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를 또 시세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금방 또 그리고 뭔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이런 요인은 한두 달 내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저는 따끈따끈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지언정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은 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꽤 오래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반기를. 네. 그래서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은 2022년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네. 2008년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2008년에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지만 하반기에 폭락이 있었고요. 2022년에도 상반기는 괜찮았지만 하반기에 폭락이 있었고요. 네. 2025년도 상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하반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 혹시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은 그 또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네.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거래를 하셨던 분들 이런 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또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를 좀 근거 뭐 데이터와 함께 좀 볼 수 있을까요? 근거가 사실 너무 많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꽤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큰 어떤 그런 패턴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요 자료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차트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지난 25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는 딱 3번, 네 번인데 B컵 금리를 인하한 거는 딱 4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하기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금리 인하면 부동산 올라간다고 하지만 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예요. 네. 지금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한 달 한 달 심각해지고 있는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2000년대 초반에 하고 닷컴 버블이 꺼졌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 달에 비컨 금리 하고 네. 그 다음에 2008년 금리가 왔고요. 그리고 무려 한 17년 정도 만에 지금 2024년 9월 달에 비컷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경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안 좋은 계절로 비유하면 겨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 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징후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나 네. 그동안 잘 나가던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도 어때요? 최근에 뭔가 이런 패턴들이 이전 같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차트를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연초보다 지금 훨씬 더 다들 이런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다 올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패턴이 2008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네, 2008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온갖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각종 문제들이 다 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저는 올해 미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안 그래도 한국은 당뇨병 걸린 환자처럼 지금 네. 계속해서 지금 주저앉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치명타를 저는 예, 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이런 데이터 아니고도 네. 저는 주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강남역에서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네. 손을 잡고 빗섬에 계좌 오픈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조차 지금 이제 온라인 핸드폰으로 계좌 개설 이런 게 어려우시니까 네. 빗섬까지 직접 가서 계좌 오픈을 하실 정도면 끝난 거죠.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바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죠. 네. 네. 자, 그런데 왜 제가 2008년하고 2025년하고 너무 네. 똑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2007년까지는요. 사람들이 뭐에 미쳐 있었냐? 중국 펀드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 미쳐 있었어요. 네. 모두가 열광했죠. 마치 얼마 전에 지금처럼. 자,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모두가 네. 미쳐 있었죠. 미국 주식 하면 무조건 돈 벌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강남 아파트는 영원히 계속 올라. 이런 패턴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비컷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강력한 위험 신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저는 아주 위험하다. 특히 한 가을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과거에 그 이제 금리 인하가 크게 있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이제 2008년에는 크라이시스가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다. 이것도 네. 어떤 그 경제적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급격하게 인하했다. 이제 금리 인하를 결과로 본다면 결과로 그거는 본다면, 네. 지금 선호가 좀 바뀐 것 네네. 같고요. 금리가 터지기 전에 이미 비컷 금리 인하를 했고요.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가 먼저 왔던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의 최고의 헤드는 누굽니까? 파월을 미국 연방이잖아요. 네.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들은 판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닷컴 버블이나 금리 같은 버블이 터졌을 때 얼마나 심각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뭔가 문제가 꽝 터지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만이 아니라 네. 사람들의 대중들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어떤 거품이 크게 꺼지는 그런 네.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많은 대중들이 특정 투자 자산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 네. 근데 지금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이제 주식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좀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두 번 다시 주식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올해 1월 달에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아, 미국 주식은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끝났다. 미국 주식. 왜냐하면 이런 분들조차 네. 돈 싸들고 미국 주식에다 돈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양극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지금 강남 3구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리가 몰리는 거는 네. 물론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강남 3구일 것이다. 네. 라는 심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우리는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최근 2, 3년간 펼쳐진 이 상황만 가지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 결정적인 시기를 이런 변곡점을 잘 알아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네. 심지어는 부동산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강남의 이런 3구의 고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2020년 8월 달에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입니다. 자,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채만 사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의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2020년과 21년에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요. 강남 3구 빼놓고는 다 지금 나락이에요. 21년 10월 달 제가 한 번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고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네. 그 고점을 다 회복을 못 했습니다. 어디만 빼고? 고가 지역만 빼고. 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럼 왜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여기만 잘 버티느냐? 거기에는 정부의 또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바로 2020년과 21년에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모두가 영끌하던 때 네. 그래서 그때 영끌해서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힘들어서 전부 다 경매로 쏟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20년 만에 경매가 사상 최고치인데 15억 이상 강남 3구 아파트는 대출을 10원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현금으로 샀던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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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지금 강남 3구,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뺄게요, 제가. 네. 뭐 특례 대출이나 신세가 대출, 그 다음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한 거. 네. 이거는 다 뺄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이나 이런 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기존의 전통적인 부자들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자,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원래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또 살까요? 취득세가 중간데? 네. 안 사죠, 그 사람들은? 네. 새로운 신규 매수자. 신규 매수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네. 그러면 그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누구예요? 신흥 부자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신흥 부자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죠? 판교 막 있죠. 아니, 이제 네. 어디? 그 코인 시장, 코인. 네. 미국 주식 시장 네. 이쪽에서 신규 부자들이 많이 나왔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불과 한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인이나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뭐 코인은 아니지만 미국 네. 주식으로 또 크게 돈도 버신 분들 계시고 자, 이런 분들이 뭐예요?
거기 신규 수요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이 잘 버텼기 때문에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이 저는 잘 나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런 요인들이 이제는 하나씩 다 바뀌어가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 8, 9월부터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과 그 암호화폐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바뀔 수 있죠. 만약에 좋아지면은 계속 강세를 뛸 갈 겁니다.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다.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을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뭐죠? 이 정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어.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네. 자, 이제는 지방에 한해서 지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지방에 집을 한 채를 사든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네.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통과가 돼서 그러면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시대는 끝난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네.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 그동안 좋지 않았던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의 원년이 2025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고요. 네.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마침 또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네. 모든 지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저평가되고 공급도 정말 몇 년 동안 작은 그런 지방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소위 선수들,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아마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말 2025년 말 2026년 어느 즈음부터는 지방에 정말 좋은 투자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강남 3구조차도 불안정하다고 보시는 이유로는 네. 이미 부자들은 그 중심지에 집을 다 갖고 있고 네. 추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신흥 부자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수요는 한정적인데 다주택자 그 취득세 중과를 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정적이었던 수요가 갑자기 지방에서 확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서울에 살기를 원하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금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네네. 진짜 많습니다. 네, 아마 이거 풀리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아주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걸 보면요. 네. 저평가된 지역이 제 눈에 꽤 보입니다. 네, 그래서 26년부터는 일부 지방이 이제 대세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네. 자, 금융위기 2008년에 터졌죠? 네. 그리고 2009년에 수도권 시장이 잠깐 반등 들어왔죠? 네. 그리고 수도권은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2차 하락을. 네.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영원한 건 없군요.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많은 대중들은 최근 2, 3년간 벌어진 이런 것들로만 이런 일들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오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그동안의 많은 논란들 부동산이 데이터 가지고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 부동산 결국 우상향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전문가 스탠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상승론자예요.
얼마나 쉬워요. 네. 아니 계속 왜 시간 지나면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2020년과 21년에 연끌해가지고 건물 사고 아파트 사셨던 이런 분들이 경매로 20년 만에 최고예요. 네, 네. 20년 만에. 왜 그런 분들은 상승론자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들고 그쵸. 있으면 올라가는. 근데 지금 네.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경매로 다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투자도 그렇잖아. 맞아요. 뭐 주식 투자해서 좀 찔끔찔끔 잔돈 벌어요. 근데 잘못된 거 큰 거 한두 개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 결국에는 본인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예,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최근에 많은 이쪽 관련 업계자나 사업하시는 네. 분들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정말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게 진짜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올해 하반기에. 네.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지금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서 여기 잘못 건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의 경제 상황은요, 우리가 신호등으로 따지면은 지금 주황색 불에서 완전 빨간색 불이 지금 들어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이런데 신호등을 건너간다? 예, 그는 혹시라도 무사히 건넜다라고 해서 그는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전망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시기의 전망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한 활기가 띄어진다. 이런 식의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수도권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수도권이 얼마나 하락하느냐의 패턴인데, 네. 일단 그러니까 서울 강남 3구 빼놓고는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좀 센 하락이 왔을 때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수도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네. 서울은 최소한 가슴,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머리 꼭대기예요. 그런데 지방은 무릎 밑에까지 이미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25년 하반기에 경제 충격이 오잖아요. 네. 뭐 무릎 미치고 다 상관없이 똑같이 또 떨어질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방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나 발바닥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거고 서울은 떨어져도 뭐 허리나 네.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허리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지방을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네. 예,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요번 하락이 저는 상당히 강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요 기회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경매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양극화 측면에서 보면 좀 이게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양극화는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절대적인 가격의 양극화냐 네. 아니면 이 상승과 하락의 양극화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의 양극화는 당연히 계속 벌어지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 얼마는 강남 상구만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22년 하락 이후에 23년, 24년, 25년 지금까지 반등장이 서울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은 여전히 지금 완전 별로예요. 네. 잠깐 반등 나왔다 계속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강남 상구만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강남 상구의 가격 조정이 이번에 하락 파동에서는 상당히 꽤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친구도 이사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축. 무조건 신축. 근데 지금 당장 신축은 이미 평가가 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후 신축인 재건축. 네. 결국은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거는 완전 오판하는 거죠. 그래요? 저라면 무조건 신축 삽니다. 이번에 하락장 제대로 오면은.
왠지 아세요? 왜요? 자, 하락장이 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죠. 네. 자,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땅값이 떨어지면요. 재건축은 사업성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네. 재건축 좋아하는지 아세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사업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불타는데 뛰어드는 불나방이랑 똑같다. 하락장 오잖아요. 제일 안 좋은 분야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만약에 이제 이 단계가 거의 끝이다. 네. 뭐 몇 개월 안이나 뭐 한 1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운 좋게 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남았어. 네.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 추천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피하시는 게 손절 상책입니다. 손절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고점에 잡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재건축 재개발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하락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그 지금 아직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은 지역들은 진짜 괜찮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 하락장이 오게 되면 네. 당장은 재건축이 안 되지만 네. 얼마 전에 그 어떤 연예인분 제가 이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떻게 그 좋은 집을 그렇게 싸게 사셨어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때 미분양이 났으니까 네. 미분양이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그냥 싸게 샀더니 지금 네. 이 가격이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은 2009년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거의 전고점까지 갔다가 3, 4년을 내려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네. 그러니까 26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반등이 지속적인 반등이 아니라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데이터를 또 보고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상황을 보면 결국 정부에서도 다주택을 용인하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럼요. 용인해야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려면요, 용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만 푸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서도 지금 미분양이나 힘든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도권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뭐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천이나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다주택자 중과세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제가 또 하나 진짜 이제 위험한 신호가 있는데 네. 이거가 뭐냐면은 자, 요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요게 이제 악성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네. 악성 미분양. 준공후. 자, 보시면은 이제 2025년 1월 달 기준으로 몇 채냐면은 22,872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은 요때 이제 금리위기 터지기 직전에 28년 5월 달에 21,757채예요. 자, 근데 미분양이 어떻게 됐어요? 서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미국 주가 폭락하면서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입니다. 이거 공사 다 끝나고 나 악성 미분양 급증했죠. 자, 이번에도 저는 25년 하반기에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금 건설사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도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는 부동산 PF에 따른 금융회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23년, 24년 합해서 100조 이상 돈을 쏟아 부어서 부동산 시장 부양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집값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거는 혹시라도 이제 정책 당국자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올해 하반기는 진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늘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건설사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이게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는 게 또 정부의 역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방시장에 대한 어떤 취득세, 중과세를 지금 풀려고 한다라면 지방만 풀지 마시고 지금 지역 가리지 말고 수도권이더라도 미분양 많고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서 좀 베네핏을 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좀 그래도 사고 그러면서 뭔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치명타가 없는 거지. 지금 제가 보기에 부동산 정책 지금 여기서 한 수 한 수 잘못 지금 뒀다가는 정말 하반기에 상당히 지금 심각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마치 정부에서 그 지방 부동산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의 좀 다주택 투자를 좀 조장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네. 그게 정치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일부 지역만 좋지요. 그렇긴 하죠. 지금 네. 나머지 지역은 서울의 외곽 지역에 지금 아파트 지금 21년 고점에 산 사람들은요. 네네. 지금 죽을 맛이에요. 서울이 그 정도면 지방은요. 네. 지금 말도 못 해요. 맞아요. 완전 지금 눈물 바다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살려야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IMF 이후에도 이런 정책들을 해왔고, 금융위기에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이 해왔던 이런 부양 정책들인 거고, 네. 그래서 100조라는 돈까지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다주택자들 그거 좀 풀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죠, 수요를.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풀어준다? 이거는 돌 맞아야죠.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서울 사람들만 잘 되고 지방 사람들은 다 뭐 죽으란 얘기 안 되죠, 아니잖아요.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네. 근데 결국 다주택자는 사실 그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사실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전세 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하고 또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해서 이제 임대 공급은 많이 해주세요. 대신 임대자로서의 그 권리는 많이 누릴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네, 이거는 네. 그냥 의제도 아니고요. 네. 그냥 말 나온 겁니다. 말이에요, 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재명 대표도 네. 이거는 전혀 당 차원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말씀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우려심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대한민국 부동산이 2020년과 21년에 폭등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게 있고 또 뭐가 있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거. 그러면서 전세를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4년으로 바꿨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세를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그렇죠.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하니까 이걸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린 거잖아요. 네. 아니 이런 실수를 해놓고서 이거를 또 10년을 한다? 야 이거는요 10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이거는 시장 경제를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네. 이거는요 안 그래도 힘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이런 거는 그냥 절대 뭐 고려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럼 그냥 뭐 말이었으니까 약간 해프닝처럼 네 해프닝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는 계속 좀 더 보고 싶은데. 네. 정부가 이제 정책의 기조를 완전 바꿨다고 봐도 됩니까? 다주택으로?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힘들어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힘든 부동산 시장을.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론에서 맨날 좋은 지역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요. 맞아요. 서울에서도 아주 일부만 좋고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지금 죽을 맛이라니까요. 네. 지금. 네. 특히 지방은요. 완전 죽을 맛이고 지방에 부동산 갖고 계신 개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힘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써야 될 때잖아요. 지금 네네. 타이밍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부동산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울산이나 경남 쪽에 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부동산 정책 때문이냐라고 하면 산업단지 얘기는 아니죠. 네. 자, 그런데 뭐냐?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물꼬를 터주는 거. 네. 자, 우리가 소위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마중물 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네.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취득세 중과를 푸는 거고요.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당장 뜨겁게 달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그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근거해서 네. 올라갈 지역은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을 지역은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취재팀에 있다 보면은 저희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뭐 네. 양극화라고 하기 앞서도 좀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3구 말고 나머지 지역 이런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마중물 정도에서는 취득세 중과만으로도 조금 마중물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네.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 네. 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방만 하지 말고 경기도에 지금 미분양 급증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풀어줄 때 거기도 같이 풀어주자. 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남 3구 집가 네. 내비둬야 돼요. 아니 내가 돈 있어서 내가 사겠다라는데 그걸 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만큼 세금 내게 만들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게 해야지 자꾸 터호제로 묶고 뭐 이상한 이런 정책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시장이 왜곡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 역사였는데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주 긴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큰 40년, 50년 이상짜리 물꼬가요. 네. 이미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동산은 뭐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벌어 이거잖아요. 네. 예.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지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을 큰코 지금 다치고 있는 거고. 네. 자,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인구 구조가 네.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지금 2021년 그렇죠. 이후거든요. 자,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지금 환율 차트를 제가 잠깐 좀 이따 찾아볼게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다 여러 가지로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환율 차트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IMF 때나 그다음 닷컴버블 꺼질 때나 금리 위기 때나 뭔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나 환율이 잠깐 올랐지. 최근처럼 한 4년 이상 지금 대세 상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대세 상승하고 있잖아요. 출렁출렁 하면서. 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첫째는 2021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소했냐? 대략 한 70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70만 명은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천안 있죠. 네. 충남의 가장 큰 도시. 네. 천안 하나랑 맞먹습니다. 아, 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시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 돈을 쓸 수 있는 수요가 네. 줄어드는 거죠.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일자리를 어때요?
지금 미국에서도 해외로. 바이든이 네. 그렇죠? 미국의 공장 줘라. 우리가 네. 혜택 많이 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아주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짓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공장을 지었으면 물건 수출하면 달러 받아서 한국 돈을 바꿔서 네. 원화에 대한 이런 환전 수요가 있는데 지금 공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 돈을 굳이 한국 돈을 바꾸다가 또 미국에 이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 팔린 물건은 거기서 그냥 달러로 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저는 줄어들어서 이런 초유의 환율 대세 상승이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뭐예요? 대한민국은 원화 가치가 지금 다 떨어지고 네.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뭐 이런 핸드폰, 집 전부 다 뭐예요? 비싸지게. 한국은 다 수입하잖아요.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먹고 살기가 빡빡해진다. 갈수록 빡빡해지는 거죠. 자, 갈수록 먹고 살기가 빡빡해지는데 네. 부동산만 주구장창 올라간다? 물론 통화량의 증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명목 가치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이런 부동산의 엄청난 이런 거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올해 말부터 2025년 말부터 한 2030년까지는 그나마 남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기회가 온다는 거는 떨어질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매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아, 투자해서. 왜 올해 하반기에 네. 폭락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것도 꽤 크게. 그러면 하락을 하면은 지방에서부터 기회가 오겠죠. 네. 수도권에도 기회가 오겠죠.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야 그 위기 이후에 오는 게 기회잖아요. 네네. 아무 때나 기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부동산 사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2030년 초반까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203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은 네.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게 될 거고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돈도 계속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럼요. 그런데 정부가 23년, 24년에 부양정책 펼쳐준다라고 해서 특례대출 그 5년 받는 네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30년, 40년을 걸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게 하는 집을 산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언론에서도 대략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네. 이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그럼 조언을 좀 어떻게 중간에 잘 탈출하셔야죠. 네, 30년, 40년 주택담보대출 받으셨는데 네. 30년, 40년 계속 갚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저는 노후가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 보세요. 지금도 국민연금 논의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요? 좀 줄겠죠. 뭐 받는 쉽지 금액도 않죠. 줄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걷는 세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35년 그 안에 어느 안짝에 잘 탈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감정은 물론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가격의 등락은 있고 우리도 2022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물가 상승과 함께 그 가격이 떨어진 걸 보긴 봤는데 결국 뭐 그 이후 뭐 한 5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노후 때는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특히 30대, 40대 분들은. 네. 왜냐면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은 아예 잘못된 판단이라고. 완전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네. 세대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자, 그런데 203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2040년이 가까워지면은요. 네. 세대수마저 이제 감소가 됩니다. 네. 세대수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0대이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35이신 분들이 네. 집을 샀어요. 30년 뒤면 얼마예요? 2055년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세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 이미 한 20년 이상 됐겠죠? 네. 물론 이제 명목 가치 대비해서는 네. 지금보다는 절대적인 숫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할 거니까. 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냈던 이런 각종 비용들을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노후에 집 하나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겠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뭐냐면 통화 가치는 앞으로 그러면 통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하면은 결국 그 말은 앞으로 물가는 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내가 살 집은 있어야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싸게 사야 됩니다. 내가 살 집을. 그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어깨 이상이라니까요. 강남 머리 꼭대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지만 싸게 사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서울에 일부 지역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자, 지금 강남에 40, 50억짜리 아파트 너무 많은데요. 네. 저한테 이거 살래? 하와이에 아파트 살래? 저는 100% 하와이 아파트 삽니다. 그래요? 그럼요. 뭐하러 강남에 아파트 사요? 하와이의 아파트는 훨씬 더 수요가 많겠죠? 왜요? 저는 하와이를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와이로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의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 인기 많은 이런 걸 살 거냐? 네. 강남에 이걸 살 거냐? 하와이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요. 네. 50억, 60억, 70억이면 정말 좋은 거 삽니다. 진짜 좋은 거 사요. 네. 그리고 글로벌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하와이 해변 다 보이고 그쵸. 몰 많고 네. 이런 정말 럭셔리한 데 가서 살래. 한강 보이는 한강변 살래. 라고 하면 답은 뻔하지 않을까요? 비자가 70억이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의 고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대중들하고 반대로 해라. 대중들 따라가면은 이제 망하니까. 예, 그래서 대중들이 열광할 때 팔고, 대중들이 정말 침체되어 있을 때 사라. 예,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워렌 버핏 보세요. 워렌 버핏 현금 계속 비중을 역사상 최고로 올려놨는데 다 왜 그런지 의아해했지만 네. 최근에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걸 하는 게 아주 드물거든요. 네. 금리이기 전에 그때도 모두가 줄 서서 중국 펀드 가입할 때 네. 워렌 버핏이 뭐라 그러냐? 중국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런 패턴이 2024년 연말쯤에도 워렌 버핏이 하는 게 패턴이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다들 돈 벌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뚜껑 까면요. 그런 사람 진짜 아주 드뭅니다. 맞아요. 이 SNS가 만든 폐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 인생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예, 정말 소중한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족들 잘 챙기시려면은 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물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좀 틀리길 바랍니다. 그런 저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 시기가 되면은 물론 전망할 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시기가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제가 그럼요. 가장 처음에 경험했던 게 뭐였었냐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는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네. 오히려 그거 딱 지나고 나서 유럽 재정 위기를 딱 네.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회사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때 막 칼바람 불어서 모두 구조조정하고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죠. 나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부장도 막 회의실에서 울고 있고 부장도 네. 울었어요 그때 막. 그럼요. 그 부장도 울고 그 당사자도 울고 막 제가 울음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안 오길 바라는데. 바로 그런 경험을 저도 2008년에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저는 2008년에 정말 제가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거에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탁월한 아주 좋은 선택이 있고요. 고만고만한 선택이 있고요. 완전 꽝인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생에서 이 완전 꽝인 선택만 안 해도 괜찮아요. 굳이 막 너무 좋은 의사결정을 안 해도 돼요. 무슨 네. 얘기냐? 주식으로 50% 100%씩 수익 안 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1년에 그냥 꾸준하게 5% 10%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주변에 다 돈 벌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위험한 시기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아파트 연끌에 사고 이러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 무슨 말만 해? 좋은 말만 하지. 나 대박 난 거 좋은 것만. 그러니까 다 그래 보이지만 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요. 저는 제가 진짜 한 17년 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네. 부동산 관리 일을 하고 이런 분들 말을 들어보면요. 아, 지금 너무 지금 위험한 더 시기예요. 이상 진짜 버틸 예. 수가 없는 정도로 네. 느껴지세요? 예.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렇게 뭐 어떤 위험 자산에 내 소중한 돈을 넣을 때가 아니고 그냥 지금은 그냥 안전하게 예, 그냥 현금이나 달러에다 조금 넣어놓으시고 아니 네. 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는 항상 뭐 침체도 오기도 하고요, 둔화도 오기도 하고요, 위기도 오기도 하고요, 조정도 오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김기원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 뵀을 때는 생각보다 좀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하는 이야기와 함께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 하려면은 제가 한참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나중에. 네, 한참 나중에. 근데 그 전에 오셔야 되는데 한참 자주자주 한번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